부산 자갈치 시장. 짠내 섞인 바닷바람이 가득한 그곳에서 30년째 횟집을 운영해 온 김태원 사장은 누구보다 장사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수많은 손님을 맞이하며 별별 사연을 다 보았다고 자부했지만 2023년 11월 7일 오후 2시 정각 그의 눈앞에 나타난 한 노인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의문을 남겼다. 문턱을 넘어 들어온 사람은 허리가 굽은 70대 할머니였다. 머리는 듬성듬성 흰빛이 비쳐 희미했고 깊게 패인 주름은 세월이 만든 골짜기 같았다. 검은색 점퍼는 여기저기 실밥이 풀려 있었고 발끝이 뚫린 운동화에서는 달아빠진 양말이 삐져나와 있었다. 누구나 보기에 가난하고 초라한 차림이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태원은 평소처럼 인사를 건넸다. 그러나 속으로는 약간 당황했다. 자갈치 시장에는 관광객이나 단골 손님이 많았고 이런 행색의 어르신은 대개 구경만 하다 발길을 돌리기 일쑤였으니까. 할머니는 대답 대신 수조를 천천히 훑어보다가 손가락을 들어 가장 큰 수조를 가리켰다. 저기, 광어 있나요? 목소리는 작고 가늘었지만 분명했다. 네, 오늘 아침에 들어온 싱싱한 놈들입니다. 얼마나 드릴까요? 태원이 대답하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주머니에서 낡은 갈색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는 수차례 접었다 펴서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겉면은 손때로 얼룩져 있었다. 20kg. 주세요. 예. 태원이 순간 귀를 의심했다. 20kg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하게 말했다. 네, 20kg. 태원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광어 1kg에 6만원, 20kg면 120만원, 보통 대가족 잔치나 회사 회식이 아니고서야 개인이 주문할 수 없는 양이었다. 더군다나 앞에 할머니 같은 차림이라면 더욱 말이 되지 않았다. 할머니, 20kg면 어른 수십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인데 혹시 잘못 말씀하신 건 아니신가요? 그러자 할머니는 봉투를 열었다. 순간 태원은 또 한 번 숨이 막혔다. 봉투 속에는 빳빳한 5만 원권 새 지폐가 차곡차곡 들어 있었다. 은행에서 막 인출한 듯 반짝거리는 돈. 맞아요. 20kg, 여기 돈 있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한 장씩 세기 시작했다. 5만 원짜리 24장. 정확히 120만 원이었다. 태원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돈과 할머니를 번갈아 보았다. 이 초라한 할머니가 120만 원어치 광어를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할머니, 이 많은 양을 어디에 쓰시려고요? 조심스럽게 묻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다. 집에서 쓸 일이 있어서요. 더 캐묻고 싶었지만 태원은 직감적으로 멈췄다. 30년 장사 경험이 알려준 교훈 손님이 말하기 싫어하는 건 굳이 묻지 않는 게 좋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포장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한 30분 기다리셔야 할 텐데요.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할머니는 가게 구석 의자에 앉았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된 사진처럼 정지된 듯 움직이지 않았다. 창밖을 보지도 않고 휴대폰을 꺼내지도 않고 그저 정면만 응시한 채 앉아 있었다. 태원은 칼을 잡고 광어를 손질하면서도 자꾸 시선을 할머니에게로 돌렸다. 혹시 사기를 당한 건 아닐까? 아니면 누가 협박을 해서 억지로 이렇게 시키는 걸까? 아니면 치매 때문에 판단이 흐려진 건 아닐까? 머릿속은 의심과 궁금증으로 가득 찼다. 마침내 포장이 끝났다. 스티로폼 박스 4개에 담긴 20kg의 광어는 상당히 무거웠다. 할머니, 이거 어떻게 가져가시겠어요? 택시라도 불러드릴까요? 아니에요.
밖에 리어카 있어요. 할머니는 힘겹게 일어나 밖으로 향했다. 태원과 직원이 뒤따라 나가자 가게 앞에는 녹슨 리어카 한 대가 기둥에 묶여 있었다. 손잡이는 테이프가 여러 겹 감겨 있었고 바퀴 하나는 삐걱거리며 기울어져 있었다. 바로 폐지 줍는 이들이 끌고 다니는 그런 리어카였다. 태원이 박스를 실어주자 할머니는 덤덤하게 한마디 남겼다. 내일도 올게요. 같은 양으로 준비해 주세요. 할머니는 구부정한 허리를 더욱 숙이며 녹슨 리어카 손잡이를 움켜쥐었다. 스티로폼 박스 4개의 무게가 실리자 바퀴가 삐걱거리며 비명을 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듯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다. 정말 이상하네. 태원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가게 안으로 돌아왔다. 사장님, 저 할머니 도대체 뭐 하는 분이에요? 구멍난 신발에다 낡은 옷차림인데. 방금 120만 원을 현금으로 내셨잖아요. 알바생 민준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나도 모르겠다. 30년 장사하면서 이런 손님은 처음이야. 태원은 한숨을 내쉬었다. 설마 불법적인 건 아니겠죠? 요즘 돈 세탁이다 뭐다 하면서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요. 민준의 말에 태원은 대꾸하지 못했다. 속으로는 이미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 밖으로 내뱉기에는 너무 막연한 추측이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태원은 아내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구멍난 운동화를 신은 할머니가 120만 원어치 회를 샀다고? 그것도 현금으로? 아내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응, 게다가 다 새 돈이었어. 은행에서 막 찾아온 듯 빳빳한 5만 원권 말이야. 태원이 대답하자 아내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상하네. 혹시 누가 시킨 건 아닐까? 요즘 노인들 이용해서 이상한 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아내의 말은 태원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그는 결심했다. 만약 내일도 할머니가 온다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리라고. 다음 날.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연 태원은 괜히 시계를 자꾸 들여다보았다. 시계 바늘이 오후 2시에 가까워지자 긴장감이 높아졌다. 그리고 정확히 2시.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어제와 똑같은 차림, 똑같은 구부정한 자세. 할머니가 다시 나타났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태원이 인사하자 할머니는 살짝 고개만 끄덕였다. 오늘도 광어 20kg 주세요. 그리고 매운탕 거리도 조금 추가해 주세요. 할머니는 주저함 없이 봉투를 꺼냈다. 이번에도 빳빳한 새 돈. 5만 원권 30장, 정확히 150만 원이었다. 태원은 돈을 받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이렇게 많은 회는 어디에 쓰시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큰 식당이라도 운영하세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짧게 대답했다. 아니에요. 그냥 필요한 곳이 있어서요. 애매한 대답이었다. 태원은 더 이상 묻지 않고 회를 준비했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더욱 커졌다. 저런 차림의 할머니가 하루에 150만 원이라니. 한 달이면 4,500만 원이 넘는 돈인데. 셋째 날에도, 넷째 날에도, 그리고 다섯째 날에도 상황은 같았다. 오후 2시 정각, 어김없이 나타나는 할머니. 똑같은 주문, 똑같은 새 돈, 그리고 똑같은 무표정. 어느 날은 비까지 내렸다. 할머니는 우산도 없이 비를 온몸에 맞은 채 리어카를 끌고 들어왔다. 낡은 점퍼는 젖어 무겁게 달라붙었고 머리칼에서는 빗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할머니,
이런 날씨에 우산도 없이 오시면 어떡해요? 태원이 수건을 건네자 할머니는 대충 얼굴만 닦고 다시 말했다. 괜찮아요. 오늘도 같은 걸로 주세요. 그날 할머니는 유독 초조해 보였다. 평소와 달리 시계를 자꾸 들여다보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태원의 가슴은 답답해졌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일주일이 되는 날, 그는 결심했다. 오늘은 할머니를 몰래 따라가 보기로. 일주일째 되는 날 오후.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스티로폼 박스 가득 회를 사들고 리어카를 끌고 갔다. 그 뒷모습이 골목 어귀로 사라지자마자 태원은 민준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민준아, 오늘은 내가 좀 나갔다 와야겠다. 가게 잘 부탁한다. 사장님, 혹시 그 할머니 따라가시려는 거예요? 민준의 눈이 동그래졌다. 응, 도대체 그 많은 회랑 고기를 어디다 쓰는지 확인해야겠어. 조심하세요. 괜히 들키시면. 태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레 가게를 빠져나갔다. 거리를 두고 뒤따르기 시작한 그는 처음으로 할머니의 진짜 일상을 엿볼 수 있었다. 리어카 바퀴는 삐걱거리며 시장 바닥에 물기를 튕겨냈다. 할머니의 걸음은 느렸지만 일정했다. 광어 4박스의 무게는 만만치 않았을 터인데 그 무게를 온전히 몸으로 짊어진 듯 구부정한 등이 더욱 작아 보였다. 시장 골목을 빠져나오자 할머니는 잠시 멈춰 뒤를 돌아보았다. 태원은 가로등 뒤에 몸을 숨겼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며 귀까지 울렸다. 잠시 주위를 살핀 할머니는 다시 리어카를 끌고 큰 길을 향했다. 그런데 몇 걸음 가지 않아 다시 멈춰 섰다. 또다시 뒤를 돌아보며 주위를 확인하는 모습은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보였다. 역시 뭔가 있다. 태원은 숨을 죽이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다. 길은 점점 좁아지고 곧 허름한 발동네로 접어들었다. 철제 계단이 덜컹거리고 판잣집들이 빼곡히 늘어선 골목길. 비좁은 언덕을 힘겹게 오르던 할머니는 마침내 한 집 앞에 멈춰 섰다. 그곳은 집이라 부르기조차 민망한 판잣집이었다. 낡은 함석 지붕에는 녹물이 줄줄 흘러내렸고 나무 벽은 틈새마다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러나 태원의 눈을 더욱 크게 뜨이게 한 것은 다른 것이었다. 마당 한쪽에 놓인 업소용 냉장고 2대. 집값보다 더 비쌀 법한 스테인리스 냉장고는 번쩍거릴 정도로 새 것 같았다. 저런 집에 업소용 냉장고가? 태원은 담벼락에 몸을 붙이고 안을 엿보았다. 할머니는 리어카에서 스티로폼 박스를 하나씩 내려 조심스럽게 냉장고 안에 넣었다. 놀랍게도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다. 그동안 매일같이 사간 고기와 회는 흔적도 없었다. 그럼 어제 것들은 다 어디로 간 거지? 태원의 머릿속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다음날 아침. 태원은 도저히 혼자 고민할 수 없어 가까운 정육점을 운영하는 친구 박병국을 찾아갔다. 병국아, 혹시 그 할머니한테 뭐 파신 적 있어? 태원의 물음에 병국은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형도? 나도 그 할머니 때문에 잠이 안 와. 매일 소고기 10kg씩 80만 원을 현금으로 내고 사가. 그것도 다 새 돈으로만. 두 사람은 눈을 마주쳤다. 어제 나도 따라가 봤는데 발동네 판잣집이더라. 그런데 마당에 냉장고가 2대나 있고 그 안에 전날 사간 건 흔적도 없었어. 태원의 말에 병국의 눈이 커졌다. 뭐? 판잣집에 업소용 냉장고라고? 그거 한 대에 500만 원은 넘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하지. 태원은 답답한 듯 머리를 극적였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시장을 돌며 다른 상인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다.
혹시 구부정한 할머니가 매일 와서 많이 사가지 않던가요? 놀랍게도 답은 모두 그렇다였다. 반찬 가게 김씨 아주머니는 매일 50만 원어치 반찬을, 과일 가게 이씨 아저씨는 하루 30만 원어치 과일을 사간다고 했다. 태원은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다. 회 150만 원, 고기 80만 원, 반찬 50만 원, 과일 30만 원. 하루에 거의 300만 원 가까이 쓰고 있다는 건데? 병국이 혀를 내둘렀다. 열흘이면 3천만 원이야. 폐지를 줍던 할머니가 어떻게 갑자기 이런 돈을? 의문은 점점 깊어졌고 시장 상인들의 불안도 커져갔다. 다음 날 할머니가 다시 나타났을 때 태원과 병국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오늘은 확실히 뭔가를 알아내야 했다. 그러나 할머니는 변함없이 무표정하게 돈을 내고 광어 20kg를 리어카에 싣더니 힘겹게 골목길로 사라졌다. 태원은 문득 며칠 전 본 장면이 떠올랐다. 낡은 봉투에서 흘러나온 작은 사진. 젊은 남자의 웃는 얼굴. 아마도 2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할머니의 아들일 것이다. 아들을 잃고 폐지 줍던 분이 하루아침에 하루 300만 원씩 쓴다고? 태원은 목이 메었다. 그러나 진실은 아직 너무 멀리 있었다. 열흘이 지나자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그 할머니 이야기는 하나의 수수께끼가 되었다. 낡은 옷차림, 구멍난 운동화, 그러나 하루에 수백만 원을 쓰는 손님. 혹시 범죄에 연루된 건 아닐까? 돈 세탁 같은 거 아냐?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번져갔다. 12번째 날. 태원은 아침부터 마음이 불안했다. 그동안 할머니가 쓴 돈을 계산해 보니 벌써 3,300만 원이 넘었다. 폐지를 주워 근근히 살던 분이 이렇게 돈을 펑펑 쓴다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오후 2시. 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들어왔다. 평소보다 얼굴이 더 수척해 보였고 손가락 마디마다 반창고가 붙어 있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오늘도 같은 걸로 드릴까요? 네, 광어 20kg, 매운탕 거리도요. 할머니는 의자에 앉자마자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또다시 새 돈이 빽빽했다. 태원은 손을 떨며 돈을 받았다. 이건 정말로 뭔가 있다.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렸다. 정육점 사장 병국, 과일 가게 이씨 아저씨, 반찬 가게 김씨 아주머니가 함께 들어왔다. 세 사람의 표정은 심각했다. 형,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병국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태원은 민준에게 가게를 맡기고 밖으로 나갔다. 무슨 일이야? 우리가 알아봤는데. 이 할머니,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하루 종일 폐지를 줍던 분이야. 이씨 아저씨의 말에 태원은 눈이 커졌다. 폐지를 줍던 분이라고? 응, 우리 가게 앞에도 자주 지나가셨어. 종이 박스 있으면 달라고 하셨거든. 김씨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병국이 덧붙였다. 그런데 3개월 전부터 갑자기 매일 수백만 원씩 쓰기 시작한 거야. 혼자 달동네 판잣집에 살면서 말이지.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혹시 누가 이용하는 건 아닐까? 김씨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요즘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도 많잖아. 특히 노인들 상대로 하는 거. 그러나 이씨 아저씨는 고개를 저었다.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이 매일 이렇게 장을 보러 나오진 않잖아. 게다가 항상 새 돈으로 계산한다는 게 더 수상해. 태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맞아. 내가 따라가 봤는데 집 마당에 업소용 냉장고가 2대나 있었어. 그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세 사람은 경악했다. 그럼 매일 산 걸 그날 다 소비한다는 건가? 도대체 누가 그렇게 많이 먹어? 의문만 깊어질 뿐 답은 나오지 않았다. 13번째 날. 할머니가 가게를 찾았을 때 태원은 가슴이 먹먹했다. 며칠 전 봉투에서 떨어졌던 사진. 거기엔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마도 할머니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 할머니는 여전히 무표정하게 돈을 내고 회가 포장되기를 기다렸다. 태원은 손질을 하면서도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들을 잃은 슬픔. 폐지를 주워 살아가던 고단한 삶. 그런데 갑자기 거액을 쓰기 시작하다니. 그날 밤, 태원은 다시 병국을 만났다. 나도 들었는데 할머니가 매일 어디론가 음식을 가져간다는 얘기가 있어. 그런데 그게 어디인지는 아무도 몰라. 절대 말을 안 한대. 그럼 더 이상은 우리 힘으로 확인하기 어렵겠네.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나? 두 사람의 고민은 깊어졌다. 14째 날 아침. 태원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로 가게를 열었다. 민준도 평소보다 일찍 와 있었다. 사장님, 저 오늘 할머니 따라가 볼까요? 어디로 가시는지 직접 확인해 보게요. 22살 청년의 눈빛은 호기심과 의욕으로 반짝였다. 태원은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이미 할머니가 쓴 돈은 수천만 원. 더는 방관할 수 없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들키지 않게.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골목으로 나섰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에 한 발 다가가야 했다. 14째 날 오후. 민주는 가게 앞에서 리어카를 끌고 나오는 할머니를 몰래 따라붙었다. 낡은 모자를 눌러쓴 그는 발자국 소리조차 들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움직였다. 골목을 빠져나온 할머니는 예상대로 달동네 방향으로 향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어제까지는 바로 판잣집으로 들어가던 할머니가 오늘은 큰 길로 나와 버스를 탔다. 민주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장 택시를 잡아타고 뒤를 쫓았다. 버스는 언덕길을 돌아 도심 외곽으로 달렸다. 차창 밖 풍경은 점점 달동네를 벗어나 공장지대와 허름한 창고들로 바뀌었다. 버스가 멈춘 곳은 오래된 창고촌이었다. 낡은 철문과 벽돌 건물이 줄지어 있었고 사람의 발길이 드문 곳이었다. 할머니는 리어카를 힘겹게 끌며 그중 하나의 창고 앞으로 갔다. 저곳이구나. 민주는 택시에서 내려 멀찍이 따라갔다. 창고 앞에는 큰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는데 할머니가 열쇠를 꺼내 잠금을 풀자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순간 안에서 흘러나온 것은 예상 밖의 풍경이었다. 창고 안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노숙인으로 보이는 이들, 허름한 옷차림의 아이들, 그리고 지친 얼굴의 노인들. 그들은 긴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가 스티로폼 박스를 열자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오늘은 광어야. 진짜 회다. 와. 이런 건 몇 년 만에 먹어보는 거야. 민주는 벽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다. 할머니는 회를 하나하나 접시에 담아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그 손놀림은 익숙했고 표정은 비로소 따뜻하게 풀어졌다. 그제야 민주는 깨달았다. 할머니가 매일같이 사갔던 수백만 원어치의 음식은 모두 이들을 위해 쓰이고 있었던 것이었다. 노숙인 아저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젓가락을 들었다. 살면서 이런 날도 있네.
내가 죽기 전에 회를 또 먹게 될 줄은 몰랐지. 아이들은 한박 웃음을 지으며 매운탕을 떠먹었다. 할머니, 고마워요. 진짜 맛있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많이 먹어라. 내 아들이 살아 있었다면 너희 또래였을 거야. 민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아들. 역시 사진 속 그 사람이구나. 민준은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다. 지금까지 시장 상인들이 의심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 돈은 사치가 아니라, 헛된 낭비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굶주린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이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날 밤, 민준은 태원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사장님, 저희가 오해했어요.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본 장면을 자세히 설명했다. 창고, 사람들, 그리고 환하게 웃던 아이들까지. 태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다. 폐지를 주우며 살아온 분이 자기 가진 걸 다 털어남을 먹이고 있었다니.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남았다. 민준아, 그런데 그 돈은 대체 어디서 난 걸까? 하루에 수백만 원을 쓰려면 최소 억 단위의 돈이 있어야 하잖아.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한병호 씨는 지훈을 데리고 저택을 둘러보며 구석구석을 소개했다. 그 집은 고분과 사찰이 많은 역사 깊은 땅, 경주 외곽에 자리 잡고 있었다. 저택은 조선시대에 지어져 전통적인 건축 양식을 띠고 있었다. 넓은 정원, 작은 연못, 그리고 길게 뻗은 복도. 한병호 씨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사님께서는 수년간 이곳에서 홀로 지내셨습니다. 아드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손주들은 관심이 없었지요. 지호는 그의 말 속에 담긴 슬픔을 느끼며 귀를 기울였다. 한병호 씨는 젊은 시절부터 이 집안을 모셔온 충직한 하인이었고, 이제는 늙은 아버지처럼 할머니를 지키고 있었다. 그들이 정원을 지날 때, 지호는 다시 그 차가운 시선을 느꼈다. 덤불 뒤에서 어떤 형체가 스쳐 지나갔지만, 그가 돌아봤을 때는 낙엽 떨어지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한 기사님, 이곳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나요? 그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한병호 씨는 걸음을 멈췄다. 그의 눈에 순간 걱정이 스쳤다. 있습니다. 여사님의 친손주들이지요. 가끔 들르지만 그리 상냥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지훈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오후가 되자 지훈은 새로운 생활에 점차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한병호 씨는 그에게 정원 돌보기, 순자 할머니에게 책 읽어드리기, 식사 준비 돕기 등 가벼운 일들을 맡겼다. 낡은 녹그릇과 은은한 향신료 냄새가 나는 넓은 부엌은 어머니와 함께 밥을 짓던 날들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간단한 미역국을 끓여 할머니께 가져다 드렸다. 할머니는 맛있게 드시며 칭찬했다. 내 어머니를 많이 닮았구나, 지훈아. 따뜻하고 진실돼. 하지만 그 평화로운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지훈이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을 때 문밖에서 자동차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한병호 씨가 문을 열자 세 사람이 들어섰다. 비싼 정장에 비꼬는 듯한 미소를 띤 오만한 젊은 남자 한민재, 아름답지만 비꼬기 좋아하는 긴 생머리의 한나경, 그리고 음흉하고 교활한 눈빛을 가진 나이가 더 많은 한재호. 그들은 순자 할머니의 친손주들이자 할머니를 요양원에 버렸던 자들이었다. 그들은 홀로 들어서며 지훈을 이방인 보듯 훑어보았다. 민재가 비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이 사람은 누구예요? 또 새로 들인 하인이에요. 의자에 앉아있던 순자 할머니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아이는 지훈이다.
앞으로 3개월간 여기서 지낼 거다. 이 집을 이 아이에게 남겨주기로 결정했다. 그녀의 말은 폭탄과도 같았다. 나경이 미간을 찌푸렸다. 장난하세요? 저 애가 뭔데 저희 재산을 넘봐요. 재호는 침묵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계산적인 빛이 번뜩였다. 지우는 일어서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저는 재산을 탐내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할머니를 돕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그들을 진정시키지 못했다. 민재가 다가와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돕는다고? 아니면 할머니의 선심을 이용하는 거겠지? 우리는 피를 나눈 가족이고 넌 그냥 외부인이야. 나경이 비웃었다. 꼴 좀 봐. 싸구려 옷을 보니 어느 달동네에서 왔나 보네. 재호가 그들을 말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들 해. 할머니 속상하시겠다. 얘기는 나중에 하자. 그들은 긴장된 저녁 식사 후에 떠났지만 지우는 적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순자 할머니의 말을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짐이기도 했다. 그가 선잠에 빠져들었을 때 창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그는 눈을 떴고 흐릿한 유리 너머로 어둠 속에서 그를 지켜보는 차가운 시선이 다시 나타났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그 형체는 금세 사라져 스며드는 공포를 남겼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집을 더 깊이 탐색하기로 결심했다. 한병우 씨는 그를 오래된 책들이 서가를 가득 메운 서재로 안내했다. 여사님께서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가 말했다. 여기서 이 집안의 역사에 대해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지우는 낡은 수첩을 펼쳐 흑백 사진들을 보았다. 남편과 아들 곁에 선 젊은 순자 할머니의 모습, 그리고 상실의 고통에 대한 글거들이 있었다. 그는 강인하지만 고독했던 한 여인, 할머니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해가 질 무렵, 손주들이 다시 돌아왔다. 이번에는 증오심을 숨기지 않았다. 민재가 여행 가방을 바닥에 던지며 말했다. 며칠 머물면서 널 감시해야겠어. 나경이 킥킥 웃었다. 여기 있는 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 마. 재호는 기회를 노리는 뱀처럼 조용히 관찰할 뿐이었다. 지호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밤이 되자 이상한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과거의 원망처럼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잠에서 깨어보니 문손잡이의 경고처럼 붉은 실이 느슨하게 묶여 있었다. 지훈이 묻자 한병우 씨는 그저 고개를 저었다. 이 집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여사님께서 오래 사시는 걸 원치 않는 사람도 있고요. 지훈이 망설이는 사이 창문 너머로 그를 지켜보는 차가운 시선이 언뜻 비쳤다. 경주 외곽의 오래된 저택에서의 다음 며칠은 느린 속도로 흘러갔지만 집안의 공기는 날이 갈수록 무겁게 가라앉았다. 김지호는 새로운 삶에 적응하려 애썼지만 윤순자 할머니의 친손주들 애 한민재, 한나경, 한재호 애의 존재는 모든 것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그를 외부인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마치 그의 존재가 자신들의 이익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도 되는 듯 경멸을 숨기지 않았다. 그들의 모든 눈빛과 말 한마디는 지훈의 자존심을 배려는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아침이면 지훈은 한병우 씨의 말에 따라 정원을 돌보기 위해 일찍 일어났다. 그는 연못 주위에 자란 들꽃 덤불을 다듬고 작은 소나무들에 물을 주고 자갈길 위에 흩어진 노란 나뭇잎들을 주었다. 단순한 일이었지만 그것은 그에게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다. 마치 땅과 하늘, 그리고 어머니가 사랑했던 것들과 연결되는 느낌이었다. 이른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그의 얼굴에 따뜻한 빗줄기를 비췄지만 마음속에서 커져가는 불안감을 떨쳐내지는 못했다. 밤의 속삭임, 문에 묶인 붉은 실, 그리고 창밖의 차가운 시선 모두 그가 아직 풀지 못한 미스터리의 조각들 같았다.
순자 할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았음에도 지훈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녀는 거실 큰 창가에 앉아 이 집이 가족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좋아했다. 알고 있니, 지훈아? 그녀가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이 집은 한때 행복이 깃든 곳이었단다. 하지만 내 아들 민수가 죽고 나서 모든 것이 변했지. 내 손주들은 혈육이 아니라 재산에만 관심이 있단다. 지훈은 깊은 공감을 느끼며 귀를 기울였다. 그는 할머니에게서 깊은 고독을 보았고, 그럴수록 비록 작은 행동일지라도 더 머물며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다. 그럼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우면 어떨까요? 고기값 일부라도 제가 감당할 수 있어요. 김씨 아주머니도 손을 들었다. 저도 반찬 값 깎아드릴게요. 아니, 그냥 일부는 매일 제공해도 돼요. 이씨 아저씨가 말했다. 과일은 제가 책임질게요. 먹다 남은 것들도 많으니까. 태원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정말 다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사람이 돕는 게 그게 사람 사는 거지. 누군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태원은 창고를 찾았다. 아이들이 떠난 뒤 홀로 바닥을 쓸고 있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말했다. 할머니, 이제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시장 사람들이 다 함께 돕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리고 이내 눈물이 가득 고인 얼굴로 태원을 바라보았다. 정말 그렇게까지? 네, 할머니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니까요. 할머니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순간 텅 빈 창고는 마치 한 줄기 빛으로 가득 찬 듯 따뜻해졌다. 며칠 후 시장의 풍경은 조금씩 달라졌다.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나타나면 상인들은 먼저 다가가 물건을 실어 주었다. 할머니, 오늘은 광어 제가 따로 챙겨뒀습니다. 신선한 걸로 드리죠. 고기는 오늘 제 몫이에요. 계산은 필요 없습니다. 과일은 제가 서비스로 더 넣을게요. 할머니는 처음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다 내야죠. 하지만 상인들의 진심 어린 눈빛 앞에서 끝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은혜를 받다니. 창고의 분위기도 눈에 띄게 달라졌다. 예전에는 할머니 혼자 준비하고 치우느라 늘 지쳐 있었지만, 이제는 태원과 민준, 그리고 상인들이 돌아가며 도왔다. 어느 날은 병국이 직접 고기를 썰었고, 어느 날은 김씨 아주머니가 따뜻한 반찬을 만들어 왔다. 아이들은 오늘은 반찬 아줌마가 왔다, 라며 반겼다. 창고 안은 점점 더 활기가 넘쳤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사람들이 단순히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서로를 가족처럼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태원의 걱정은 다른 방향으로 커졌다. 할머니, 이렇게 알려지면 혹시 곤란해지실 수도 있어요. 누군가 돈 이야기를 듣고 나쁜 마음을 품을 수도 있고요. 그러자 할머니는 조용히 웃었다. 이제 겁나는 게 없어요. 이미 잃을 건 다 잃었거든요. 남은 삶을 이렇게 쓰는 게 내 유일한 바람이에요. 태원은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자식을 잃고도 삶을 희생해 남을 살리는 이 작은 여인의 강인함 앞에서 그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한편 소문은 조금씩 시장 밖으로 번져 나갔다. 그 할머니 얘기 들었어? 내일 시장에서 수백만 원어치 사 가신대. 근데 그걸 전부 노숙인들이랑 아이들한테 나눠준다더라. 처음엔 단순한 헛소문으로 치부되었지만 상인들이 하나같이 사실이라 증언하자 사람들의 관심은 점점 커졌다.
며칠 뒤에는 기자 한 명이 직접 시장을 찾아오기도 했다. 혹시 이분이 그분 맞습니까? 기자가 카메라를 들이대자 상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태원은 난처한 마음에 답을 피했다. 그런 일은 우리끼리만 아는 게 좋겠습니다. 괜히 기사화되면 할머니께서 힘들어지실 거예요. 다행히 기자는 더 깊게 파고들지 않고 돌아갔다. 그러나 태원은 불안했다. 언젠가 더 큰 파도가 몰려올지도 몰라. 그날 밤 창고에서 마지막 설거지를 마치던 태원이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이제는 시장 사람들도 다 알고 있고 소문도 퍼지고 있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태원 씨, 제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은 아들을 잃은 그날이었어요. 그 이후에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내가 가진 걸 나누다 힘이 다해 쓰러진다면 그게 내가 바라는 마지막이에요. 그 말에 태원의 목이 메었다. 이분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강한 어머니구나. 며칠 후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창고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더 늘어난 것이다. 입소문을 듣고 온 노숙인, 혼자 사는 노인, 일용직 노동자까지. 처음에는 수십 명이던 이곳이 어느새 100명 가까이 불어났다. 민준이 속삭였다. 사장님, 이렇게 늘어나면 아무리 우리가 도와도 버티기 힘들 것 같아요. 태원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뭔가 체계가 필요해. 그냥 음식 나누기로는 한계가 있어. 그러나 할머니는 꿋꿋하게 말했다. 괜찮아요. 하루라도 이 아이들이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하지만 태원은 직감했다. 이제 이 일은 단순히 시장의 작은 선행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더 많은 관심이 쏠리면 언젠가 한계가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그때 할머니와 자신, 그리고 시장 사람들은 새로운 선택을 마주해야 하리라. 창고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자 태원은 밤마다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대로 가다간 언젠가 멈출 수밖에 없어. 남은 돈은 한정돼 있고 아무리 시장 사람들이 조금씩 보탠다고 해도 하루 수백만 원씩 들어가는 구조를 버티기는 힘들었다. 민준도 걱정스레 물었다. 사장님, 우리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장사 이윤으로 조금씩 돕는 수준이 아니라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태원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단순히 밥을 먹이는 걸 넘어서 이 사람들 스스로 살아갈 길을 찾아야 해. 며칠 후 태원은 다시 시장 사람들을 모았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정말 소중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언젠가 끝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길게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국이 물었다. 길게 간다는 게 무슨 뜻이야? 예를 들면 작은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아이들 교육을 돕고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밥도 꾸준히 제공할 수 있는 체계 말입니다. 사람들은 잠시 정적에 빠졌다. 너무 큰 이야기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씨 아주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듣고 보니 맞는 말 같아요. 하루 배불리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다시 굶지 않으려면 근본이 바뀌어야 하죠. 그날 밤 태원은 할머니에게 이 계획을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이렇게만 하다간 몇 달 뒤면 자금이 바닥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다 함께 움직이면 할머니의 뜻을 더 오래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미소 지었다. 태원 씨. 참 고맙네요. 사실 저도 늘 마음이 걸렸어요. 내가 쓰는 돈이 다 떨어지면 이 아이들이 다시 굶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방법을 몰랐죠. 난 글도 제대로 모르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잘 몰라서. 태원은 단호히 말했다. 할머니가 마음을 주셨으니 이제 방법은 우리가 찾겠습니다. 며칠 뒤 태원은 민준과 함께 시청 사회복지과를 찾아갔다. 담당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하자 직원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한 노인이 자기 돈으로 매일 수백만 원어치 음식을 사서 나눈다고요? 믿기 힘든 이야기인데요. 직접 오셔서 보시면 압니다. 내일 저녁 창고에서 수십 명이 밥을 먹고 있어요. 직원은 결국 확인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관료적인 태도는 여전했다. 공식적으로 도우려면 서류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부단체 등록도 해야 하고 시설 안전 점검도 필요해요. 태원은 답답했지만 민준이 옆에서 속삭였다. 그래도 이제 첫 발을 뗀 거잖아요. 포기하지 맙시다. 며칠 후 시청 관계자가 직접 창고를 찾아왔다. 그곳에서 노숙인과 아이들이 따뜻한 밥을 먹는 모습을 보더니 그제야 진심으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었군요. 이건 기사로만 보는 줄 알았는데. 할머니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제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했을 일을 대신하고 있을 뿐이에요. 관계자는 고개를 숙였다. 저희도 최대한 지원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하지 않았다. 법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것은 위험 요소가 크다는 이유로 시청은 안전 문제를 먼저 지적했다. 화재가 나면 대피로도 부족하고 냉장고 전력도 불법 연결 상태입니다. 이대로는 도울 수가 없습니다. 태원은 답답했지만 그 말을 부정할 수 없었다. 창고는 오래된 건물이라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낡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태원은 창고 앞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며 생각에 잠겼다. 이대로 두면 할머니의 뜻이 꺼져버린다. 뭔가 더 큰 걸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준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사장님, 저 작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유튜브에 올리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태원은 순간 놀란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봤다. 유튜브? 네, 세상이 알아야 돕죠. 우리끼리만 알고 있으면 몇 달 안에 끝나버려요. 하지만 사람들이 알게 되면 더 많은 힘이 모일 수도 있잖아요. 태원은 깊이 생각에 잠겼다. 민준의 말처럼 이제는 이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져야 할 때일지도 몰랐다. 민준의 제안은 단순하면서도 강렬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할머니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모두의 일이 될 수 있어요.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태원은 여전히 주저했다. 혹시라도 할머니께서 원치 않으시면 어떡하지? 조용히 하길 바라실 수도 있잖아. 며칠을 망설이던 끝에 태원은 결국 할머니에게 정직하게 털어놓았다. 할머니, 이 이야기를 영상으로 세상에 알리면 어떨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다. 낡은 손으로 리어카 손잡이를 쥔 채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겼다. 한참 후 그녀는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다. 난 세상 앞에 나서는 게 부끄럽습니다. 내가 잘나서 한 일도 아니고 그냥 아들이 남긴 걸 나누는 것뿐인데 사람들이 날 영웅처럼 떠받드는 건 싫어요.
태원은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할머니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닙니다. 지금 웃고 있는 아이들과 내일 다시 굶을지도 모를 저분들을 위한 겁니다. 더 많은 손길이 있어야 지켜낼 수 있어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렇다면 그래야겠지요. 나보다 저 사람들이 더 중요하니까. 민주는 곧장 카메라를 들고 창고로 향했다. 촬영 경험이 많지 않았지만 진심을 담아 기록하고 싶었다. 낡은 창고, 긴 줄에 앉은 사람들, 환하게 웃는 아이들의 얼굴, 그리고 음식을 나누어 주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제발 알아주세요. 이곳에는 이름 없는 천사가 있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레이션을 녹음했다. 자신의 남은 삶을 다 바쳐 굶주린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 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하지만 이 일이 곧 멈출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 웃음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며칠 뒤,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갔다. 처음에는 조회수가 미미했지만 누군가 SNS에 공유하면서 불이 붙었다. 이런 분이 진짜 영웅이지. 어떻게 이 시대에 이런 일이 가능할까? 나도 도와야겠다. 댓글은 눈물과 감동으로 가득했고 조회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지역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다. 혹시 이 할머니를 취재해도 되겠습니까? 태원은 곧장 할머니에게 달려갔다. 할머니, 이제 전국에서 알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돕겠다고 연락이 오고 있어요. 할머니는 손을 떨며 물었다. 정말 세상이 이렇게 아직 따뜻한 건가요? 그날 이후 창고에는 단순한 밥상이 아니라 작은 공동체의 기운이 싹트기 시작했다.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와 설거지를 돕고 대학생들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쳤다. 지역 의사 한 명은 무료 진료를 시작했고 한 건축가는 낡은 창고를 고쳐주겠다고 나섰다. 아이들은 더 이상 오늘만 먹고 끝나는 밥이 아니라 내일도 웃을 수 있다는 희망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태원은 새로운 책임감을 느꼈다. 이제 단순히 시장 사람들이 모여 돕는 수준이 아니었다. 이건 더 큰 틀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관심이 식을 때 무너질 거야.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다. 사장님, 그럼 재단 같은 걸 만드는 건 어떨까요? 아예 할머니 이름을 딴 작은 재단을 세워서 공식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요. 태원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말했다. 이제는 선택하셔야 합니다. 할머니 혼자만의 선행으로 끝낼 건지, 아니면 아드님의 뜻을 세상 속에 오래 남길 건지. 할머니는 눈을 감고 한참 동안 생각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분명했다. 그럼, 내 아들의 이름으로 합시다. 그 아이가 살아 있었다면, 이 일을 누구보다 원했을 테니까. 그날 밤, 태원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이제 시작이다. 이곳은 단순한 밥상이 아니라 한 사람의 뜻이 세상에 남는 길이 될 거야. 민주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장님, 우리 진짜 큰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사람은 오래된 창고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여전히 허름했지만 누군가의 희망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영상이 퍼져나간 지 한 달, 창고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어 있었다. 낡은 벽에는 후원자들이 붙여준 새 간판이 걸려 있었고, 내일 저녁이면 자원봉사자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아이들은 공부방에서 글자를 배우고, 어르신들은 간단한 일을 맡으며 작은 용돈을 벌었다. 더 이상 단순한 밥 나눔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었다. 태원은 믿기지 않는 듯 주변을 바라보았다.
처음엔 할머니 혼자였는데, 이제는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다니.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관심이 커질수록 시기와 질투도 뒤따랐다. 일부 사람들은 그 할머니가 돈 세탁하는 거 아니냐 라며 다시 헛소문을 퍼뜨렸다. 또 어떤 이는 후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투명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태원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할머니는 담담히 말했다. 사람들 눈에는 언제나 좋게만 보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진심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이지요. 그 한마디에 태원은 오히려 마음이 진정되었다. 이분은 이미 세상 모든 시선을 넘어선 사람이구나.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졌다. 창고에서 아이들에게 밥을 나누던 도중이었다. 사람들이 놀라 달려왔고, 태원과 민주는 급히 할머니를 업고 병원으로 향했다. 의사는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큰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당분간은 절대 쉬셔야 해요. 태원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분이 없으면 이 공동체는 어떻게 되지? 병실에서 눈을 뜬 할머니는 여전히 미소를 지었다. 내 걱정은 하지 말아요. 이미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태원은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할머니, 아직 끝이 아니에요. 이제 막 시작됐잖아요. 이 공동체는 할머니의 이름으로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속삭였다. 그렇다면 내 마지막 소원은 하나예요. 내 아들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도와주는 집을 세워주세요. 그게 내가 살아온 의미이자 떠나는 이유가 될 겁니다. 태원의 가슴이 뜨겁게 타올랐다.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할머니. 며칠 후 시장 사람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모였다. 태원은 할머니의 뜻을 전했다. 이제 우리 힘으로 재단을 세워야 합니다. 할머니 혼자만의 선행이 아니라 모두의 손길로 이어가야 합니다. 처음엔 막막했지만 사람들은 하나둘 손을 내밀었다. 정육점 병국이 말했다. 내 고기 납품 거래처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야. 내가 알아볼게. 김씨 아주머니는 울먹이며 말했다. 할머니가 저한테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 주셨는지 알아요. 반찬 가게 수익 일부는 매달 꼭 내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대학생 자원봉사자도 말했다. 저희 동아리에서 홍보 맡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모두의 결심이 모아지자 분위기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며칠 뒤 태원은 병실을 찾았다. 할머니에게 희소식을 전하고 싶었다. 할머니, 이제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곧 한빛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등록을 할 거예요. 아드님의 이름을 따서요. 할머니의 두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한빛이. 그 아이가 이제 정말 세상에서 살아있구나.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태원의 손등을 쓰다듬었다. 고맙습니다. 내 아들을 다시 세상 속에 살려줘서. 그날 밤, 태원은 창고 앞에서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곳은 이제 단순한 밥상이 아니다. 한 사람의 사랑이 불씨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된 것이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 불씨를 지켜야 한다. 할머니가 쓰러지셔도 이곳은 결코 꺼지지 않게 할 거야. 그 결심이 앞으로 어떤 큰 파장을 불러올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병실 창가로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었다.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창밖의 가로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가을바람이 흔들고 있는 그 잎사귀들은
마치 그녀의 남은 시간을 은유하는 듯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다. 그 옆에서 태원은 조용히 의사의 설명서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안정과 휴식이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뒷말은 굳이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할머니는 허공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태원 씨, 나 걱정 때문에 잠 못 자는 얼굴이에요. 태원은 억지로 웃었다. 걱정 안 하면 제가 사람이겠습니까? 할머니 없으면 이 공동체는 중심이 사라져요. 아니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중심은 제 손을 떠났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서로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동자 속에는 분명한 안도와 두려움이 동시에 비쳤다. 마치 이제는 내려놓고 싶으면서도 마지막까지 붙들고 싶은 모순된 마음처럼. 며칠 후 창고 앞마당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한빛 재단의 초석을 놓기 위한 첫 모임이었다. 정육점 사장 병국, 반찬가게 김씨 아주머니, 과일상 이씨 아저씨, 대학생 봉사자들, 그리고 이제는 낯설지 않은 후원자 몇 명까지. 태원이 입을 열었다. 오늘부터는 단순히 밥을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법적 기반을 갖추고 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한빛 재단은 한 사람의 뜻을 넘어 모두의 뜻으로 이어져야 해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동시에 불안한 표정도 지었다. 재단이라니. 우리 같은 장사꾼들이 어떻게 그런 큰일을 합니까? 법이고 세금이고 복잡한 문제 많은 거 아시잖아요. 순간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하지만 태원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불법 집합소라며 언제든 문 닫으라고 할 수 있어요. 할머니의 뜻을 지키려면 더 큰 틀로 나아가야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때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손을 번쩍 들었다. 저희가 도울 수 있어요. 저희 학교의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친구들도 많습니다. 자원에서 서류 작업을 맡길 수 있어요. 작은 파문이 번졌다. 이어서 병국이 굵은 목소리로 말했다. 좋다. 나도 거래처 사장님들 중에 법인 만드는데 경험 있는 분 있어. 내가 한번 알아볼게. 하나둘씩 결심이 모아지자 공기 속에 무거움이 차츰 걷었다. 마치 작은 불씨가 서서히 커져가는 것처럼. 하지만 세상이 늘 따뜻하게만 굴러가진 않았다. 재단 설립 소식이 퍼지자 일부 사람들은 곧장 의혹을 제기했다. 저거 봐라. 결국엔 돈 만질 욕심 아냐? 재단이란 이름으로 후원금 끌어모으려는 거겠지. 시장 어귀에는 할머니 얼굴이 찍힌 영상 캡처가 낙서처럼 붙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돈 세탁일 가능성이 는 악성 댓글이 쏟아졌다. 태원은 화면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다. 이 사람들이 대체 뭘 알고 떠드는 거야. 그러나 할머니는 차분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원래 그래요. 좋은 걸 보고도 못 견디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모욕당하는데 가만히 계실 겁니까? 태원의 목소리는 떨렸다. 할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태원 씨, 그들이 뭐라 해도 결국 남는 건 내가 남긴 발자취예요. 아이들 웃는 얼굴, 어르신들이 다시 걷는 발걸음. 그게 증거 아닐까요? 그 말에 태원은 더는 반박하지 못했다. 마음은 분노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나는 아직도 세상 눈치를 보고 있구나. 이분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는데. 재단 설립 준비는 예상보다 험난했다. 등기 절차, 세금 문제, 후원금 계좌 관리. 모든 게 복잡했다.
밤마다 태원은 서류 더미 앞에서 머리를 싸맸다. 민준이 피곤한 얼굴로 물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요즘 가게 일도 소홀해지고 있어요. 태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가게도 중요하지만 이건 더는 물러설 수 없는 일이야. 할머니가 바라는 마지막이니까. 민주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단호히 말했다.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저도 이 공동체의 일원이에요. 그 말에 태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청년의 눈빛은 어느새 예전과 달리 단단해져 있었다. 겨울 초입, 첫 눈이 내리던 날. 한빛재단 설립 신고서가 드디어 접수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서류 한 장이 이렇게 벅찰 줄은 몰랐다. 태원은 곧장 병실로 달려갔다. 할머니, 드디어 됐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재단이 시작됩니다. 할머니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그래요. 한비디가 세상에서 살아있는 것 같구나. 그녀는 마치 아들을 향해 속삭이듯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안도는 오래가지 않았다. 등록 직후부터 지역 정치인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좋은 일 하신다 들었습니다. 저희도 후원하겠습니다. 행사할 때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겉으로는 도움을 주려는 듯했지만 누구보다 태원은 그 속내를 알 수 있었다. 선거철이 다가오니 결국 사진 한 장 찍으려는 거겠지. 그런 제안들이 들어올 때마다 태원은 혼란스러웠다. 도움을 받으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하지만 이게 정치의 도구로 쓰이면 할머니의 뜻이 왜곡될 수도 있다. 그 갈등은 밤마다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며칠 뒤 병실에서 할머니는 태원의 손을 붙잡았다. 태원 씨, 이제 내가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한 가지 꼭 약속해줘요. 태원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뭔데요, 할머니? 누가 뭐라 해도 내 아들의 이름이 장사꾼들의 거래나 정치인의 장식품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건 권력도 명예도 아닌 사랑을 나누는 집이어야 합니다. 태원은 목이 메어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합니다. 할머니의 뜻, 절대로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첫 재단 모금 행사가 열리던 날. 창고 앞마당은 눈발 속에서도 수백 명의 사람들로 가득 찼다. 아이들은 작은 합창으로 노래를 불렀고 어르신들은 따뜻한 떡국을 나누어 먹었다. 무대에 오른 태원은 마이크를 쥔 손을 떨며 말했다. 여러분, 이 모든 건 한 할머니의 사랑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름 없는 작은 손길이 불씨가 되어 오늘 이렇게 큰 불꽃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불빛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청중 사이에서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보였다. 후원 박스에는 작은 동전부터 큰 수표까지 차곡차곡 쌓여갔다. 그 순간 태원은 확신했다. 이건 더 이상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제는 모두의 이야기다. 그러나 바로 그날 밤 병원에서 급한 연락이 왔다. 환자분이 호흡곤란으로 위급합니다. 가족분 빨리 오셔야 합니다. 태원과 민주는 눈이 새빨개진 채 달려갔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할머니는 힘겹게 눈을 떴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속삭였다. 한빛. 이제 세상에서 살아 있구나. 그리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창밖에는 아직도 눈이 흩날리고 있었다. 태원은 얼어붙은 손으로 창틀을 붙잡으며 속으로 울부짖었다. 할머니, 약속 지킬게요. 절대로 꺼지지 않게 할게요. 그날 밤, 그는 한없이 울었지만 동시에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그 불씨를 지켜야 한다.
세상이 뭐라 해도 끝까지. 창고 불빛은 여전히 따뜻하게 타올랐다. 그리고 그 불빛은 이제 더 큰 세상을 향해 퍼져나가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작은 선행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듯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그런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다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모여 더 많은 빛이 퍼져 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